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뉴스에서는 맨날 이제 거시경제가 무너진다, 뭐 금리가 역사적 고점이다,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 삶이 힘들다 이렇게 떠드는데 네. 아니 정작 백화점 명품관이나 그 수입차 매장 가면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진짜 문전성 시죠, 요즘. 그렇죠. 게다가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그 거대 빅테크 기업이 한국 배달앱 하나 사겠다고 무려 8조 원, 이 천문학적인 현금을 그냥 가볍게 던지고 있고요. 와, 8조 원 어마어마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2026 5월 19일 화요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모순들을 담고 있는 서울경제신문의 핵심 기사들입니다. 네, 오늘 다룰 기사들이 참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약간 자본의 기이한 흐름 이거거든요. 글로벌 공룡의 M&A부터 막 요동치는 국채시장, 국가경제 심장부의 파업, 그리고 이 폭발하는 럭셔리 소비까지 이 모든 게 자본이라는 실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기사들 보면 시장이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짐승 같아요. 아, 완전 공감합니다, 기자님.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 안에서 완전히 상반된 경제 물리학이 작동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아, 상반된 물리학이요? 네네. 거시경제의 압력계는 막 폭발 직전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또 미시적인 기업들의 베팅이나 특정 계층 소비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하고 있잖아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들 이면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지금 돈이 어디서 막히고 또 어디로 맹렬하게 흘러가는지 지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8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현장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소식인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앱이죠. 배달의 민족을 8조 원에 인수하려고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미 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쪽의 인사 의향까지 다 전달을 한 상태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우버가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국 네이버랑 같이 8대2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제신문 보도 보니까 네이버 지분이 정확히 19.9%로 가닥이 잡혔더라고요. 기자님, 약간 29.9라는 숫자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요? 아유, 엄청 짙게 냄새가 나죠, 사실.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진짜 고도의 법률적이고 또 전략적인 셈법이 만들어낸 그런 예술적인 숫자거든요. 오, 예술적이다. 왜 하필 20에서 딱 0.1이 모자란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행 공정거래법 때문인데 네이버처럼 덩치 큰 대기업 집단의 다른 비상장사 지분을 딱 20% 이상 취득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즉각적이고 엄청 깐깐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아,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이버는 사실 과거에 두나무 합병권 이런 걸로 당국의 현미경 심사를 이미 겪어봤잖아요. 피로감이 엄청 누적된 상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규제 레이더망을 합법적으로 딱 피하면서도 파트너 입지는 챙기려는 그런 절묘한 포지션이 19.9%다. 네, 정확합니다. 야, 진짜 소름 돋게 치밀하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버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단순히 그 0.1% 전이 방패막이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떤 의미로요? 한국 시장이 그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잖아요. 구글 지도나 애플 서비스들이 유독 한국 놈의 힘을 못 쓰는데 우버도 예전에 긴출했다가 쓴맛 한번 봤고요. 아, 네네. 뼈아픈 기억이 있죠. 우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버한테 네이버는 이 굳게 닫힌 한국이라는 성벽을 열어줄 유일한 마스터 키이자 현재 가이드 이런 역할인 셈 아닐까요? 와, 기자님 그 분석이 진짜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우버가 돈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한국 소비자 특유의 어떤 플랫폼 습관이나 지역 골목 상권 생태계 이거는 자기들 단독으로는 절대 못 뚫는다는 걸 뼈저리게 학습한 거거든요. 돈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 포털이자 로컬 생태계 지배자인 네이버 손을 딱 잡은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자님. 이 우버의 큰 그림이 치킨 배달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보면 우버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인수에도 엄청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카카오 모빌리티면 그 택시 호출 시장 거기 절대 강자잖아요? 네, 맞아요. 그 카카오 모빌리티 2대 주주가 텍사스 퍼시픽 그룹, 그러니까 TPG라는 사모펀드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IPO 무산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아, 엑시트를 준비 중이구나. 네네. 그래서 우버는 일단 이 TPG가 가진 소수 지분부터 먼저 인수하고 최종적으로는
배달의 민족 그 물류망이랑 카카오 모빌리티 여객망을 우버라는 하나의 거대한 앱 안에 통합하겠다. 이런 야심찬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사람의 이동이랑 사물의 이동을 다 장악하겠다는 거네요. 8조 원이라는 돈으로 우리 일상생활 플랫폼 통째로 사버리는 건데. 아니, 근데 기자님, 이렇게 빅테크들은 조단위 현금을 막 펑펑 쓰면서 확장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 기업들을 둘러싼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은 엄청 꽁꽁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M&A 시장은 돈이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국가랑 중앙은행 사이를 흐르는 거시자본 흐름은 지금 정반대의 건고음을 엄청 내고 있거든요. 그 이른바 삼고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요. 그중에서도 이번 서울경제신문이 진짜 심각하게 다룬 지표가 바로 미국 3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네네. 이 금리가 시장에서 그 마의 5% 벽이라고 부르던 걸 무너뜨리고 5.16%를 돌파해버렸어요. 게다가 지금 이란 전쟁 여파 때문에 WTI,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100를 뚫고 올라갔고요. 아니, 잠시만요. 우리 독자님들 위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짚어보죠. 뉴스에서 그냥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 넘었다. 이러면 그냥 숫자가 올랐네 하실 텐데 이게 경제 기계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돈 빌려주면서 5% 이상 이자를 내놔라. 이건 단순히 돈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공포를 뜻하는 거 아닌가요? 와, 완벽한 해석입니다, 기자님. 국채금리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제일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거울이다. 네. 투자자들이 30년 동안 내 돈 묶어둘 테니까 무려 5.16% 수익률을 보장해라 하면서 미국 정부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멱살을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그 끔찍한 공포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감기가 아니라 아예 만성질환이 됐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물가가 막 4%씩 오르는데 이자를 3% 받으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 지키려면 최소 5%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고유가가 물가를 계속 펌프질하고 그 물가 공포가 또 국채금리를 밀어 올리고 이게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 양쪽에서 막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고무줄 같아요. 한쪽에서는 기업들 AI 기술 혁신이나 우버 같은 이런 조단위 기대감이 주가를 막 위로 끌어올리는데 반대쪽에서는 이 5% 넘는 살인적인 금리랑 인플레이션이 중력처럼 아래로 확 짓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 증시에서 이 고무줄이 튕겨버린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무줄 탄성이 아예 통제 불룩에 빠져버린 현장이 최근 코스피 시장이었죠. 서울경제신문 시황기사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 그 자체입니다. 하루는 장 초반에 지수가 714.71까지 진짜 수직으로 추락을 했어요. 와, 710선까지요? 네네. 시장에 극도의 패닉이 오니까 그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될 정도였거든요. 사이드카. 그 롤러코스터가 탈선하기 직전에 확 걸어버리는 비상 브레이크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기계적으로 막 매도 물량을 던지니까 시장에 붕괴될까 봐 아예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강제 냉각 시스템이에요. 아예 멈춰버리는군요. 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렇게 브레이크 걸릴 정도로 추락을 하더니만 장 후반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7,516.04로 확 급반등해서 상승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하루에만 지수가 위아래로 한 400포인트 가까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한 거죠. 금리 공포랑 또 막 줍고 보자는 투기적 매수세가 정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진짜 극단적인 조울증 장세입니다. 와, 우리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오프로드에서 안전벨트도 없이 스포츠카 타는 기분이실 것 같은데요. 진짜 어지럽죠. 아니 근데 기자님 이런 외부 거시경제 폭풍도 무서운데요. 사실 한국 경제의 제일 단단한 심장부인 그 내부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바로 5월 21일 총파업을 딱 3일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슈 말입니다. 아, 네네. 이 부분이 또 엄청난 뇌관이죠. 여기서 저희가 기사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요. 독자님들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정치권 발언까지 얽혀 있어서 워낙 민감한 주제인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나 삼성 사측, 노조 양측 입장 다루는 거 이거 절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오직 이 특정 기업 노사 갈등이 왜 거시경제를 뒤흔들 만큼 파급력이 큰가? 그 순수한 경제적 메커니즘만 객관적으로 해부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기자님. 딱 객관적인 수치랑 논리로만 한번 보죠.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 노조 쪽 요구는 명확합니다. 연봉의 50% 수준으로 묶인 그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라. 그리고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할당해라. 이겁니다. 아,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과실을 더 확실하게 나누자는 거군요. 네, 강력한 분배 요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랑 사법부 반응이 되게 즉각적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X 계정에다가 과유불급, 물극 필반 이 사자성어로 올렸어요.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고 3월이 극에 달하면 반전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파업하면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또 법원 판결도 나왔죠. 맞아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측인행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는데 파업하더라도 반도체 웨이퍼 변질 방지 관련 핵심 인력은 평시 수준으로 무조건 유지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기자님, 저는 이 판결이 살짝 의문인 게 원래 파업이라고 하면 그냥 기계 끄고 공장 문 닫고 나가는 거잖아요. 왜 유독 반도체 공장만 인력을 강제로 남기라고 한 건가요? 잠깐 멈추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기자님, 이게 반도체 팹이라는 공간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조립 라인이나 옷 공장이랑은 기계적 원리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네, 자동차는 뭐 만들다가 파업하고 퇴근하면 다음날 와서 그냥 나사부터 다시 조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근데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 회로 깎고 화학물질 입히고 막 초고온으로 굽고 이런 수백 개 공정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이상 단일초도 안 쉬고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화학 반응기거든요. 아, 조립블록처럼 멈췄다 이어서 하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그 안을 돌아다니는 실리콘판을 웨이퍼라고 하는데 만약 파업 때문에 전력이나 온도, 습도 제어가 단 10분만 딱 멈춰도 라인 안에 있던 수만 장 웨이퍼는 전부 그냥 폐기물, 쓰레기가 됩니다. 화학 반응은 중간에 멈췄다 살려낼 수가 없거든요. 와, 10분만 멈춰도 다 버려야 된다고요? 네, 한번 라인 멈춰서 웨이퍼 다 버리고 라인 다시 세팅하는 데만 수조 원 피해가 나요. 그래서 법원이 그 변질 방지 인력 남기라고 한 거는 파업권은 보장하되 공장 전체가 돌이킬 수 없이 잿더미가 되는 그 물리적 파국만은 막자. 일종의 고육지책인 거죠. 아, 그렇게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왜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꺼내고 경제단체들이 철회 촉구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이게 그냥 삼성전자 1년 농사 망치는 게 아니라 한국 국가 경제나 저 요동친의 코스피 레일 자체가 부서질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네요. 네, 진짜 아찔한 상황인 거죠. 자, 근데 기자님,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 5% 넘는 살인적 국채금리, 하루에 400포인트 날아다니는 코스피, 심정 멈출지도 모르는 파업, 이 다 암울한 폭풍우잖아요. 독자님들 당장 내일 마트 가게 돼 무서우실 텐데, 근데 시계를 좀 넓혀보면 진짜 귀개할 정도로 화려한 풍경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코스피가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고 했지만 이걸 최근 1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줌아웃해보면 완전 다른 차트가 나오거든요. 최근 코스피가 장중이긴 해도 무려 8,000선을 타치하면서 엄청난 급등장을 연출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거대한 자산 가치 상승이 실물 경제에 불러온 나비 효과, 바로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부의 효과 기사입니다. 맞아요. 수치가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신세계백화점 명품 매출 증가를 보면 작년 1분기엔 7.1%였는데 올해 1분기 29.8%로 뛰고 2분기에는 무려 39.6%라는 진짜 경이로운 폭등을 기록했어요. 자동차 시장도 장난 아니죠. 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데이터 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 누적 수입차 등록이 11만 6,113대입니다. 작년 대비 41.3%나 폭증했어요. 백화점 주차장이 명품차 전시장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좀 납득이 안 가요. 주식 계좌 좀 올랐다고 쳐요. 당장 월급이 2배 된 것도 아니고 밥상 물가는 살인적인데 단순히 주식앱 수익률 숫자 올랐다고 1,000만 원짜리 샤넬백 긁고 포르쉐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경제 전반 현상인지 상위 1% 부자들 얘기인지 좀 헷갈려요. 기자님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이 모순에 대해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분석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의 효과가 사실 모든 국민한테 평등하게 눈 내리도 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겠죠, 당연히. 네, 주식으로 자산 증식하는 거는 주로 여유 자금 있는 중산층 이상 그리고 고소득층에 딱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이요? 네, 내 주식이나 부동산이 급등하면 당장 팔아서 현금을 안 했어도 뇌가 스스로 엄청난 부자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자산이 막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심리적 안전망이 생기니까 뭐 마트 생필품이 아니라 명품, 수입자, 해외여행 같은 이런 재량제 소비에 마음의 빗장을 확 풀어버리는 거죠. 물가 걱정을 덮어버리는 그런 착시군요. 참 씁쓸하면서도 생각할 게 많네요. 뉴스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 파산 늘어난다 경고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주식 호황 과실로 명품 오픈런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이런 특정 계층의 부의 효과가 실물 경제 전반을 데우는 온기가 될지 아니면 양극화라는 괴물의 또 다른 이름표가 될지 독자님들도 주식 계좌랑 영수증 비교해보면서 고민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버의 배달의 민족 인수부터 롤러코스터 장세 속 부의 효과까지 다양한 경제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역 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